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슬픈 사연을 많이 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고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고 싶어서요. 저는 여지껏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서 스스로도 너무 놀라워요. 옛날에 보면 꼭 유독 여시 같은 여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놀아나고 이용당하는 곰 같은 여자들도 있고요. 혹시 사연 듣는 분들 중 여자분이 계신다면 이 중 어느 쪽이신가요? 제 경우는 아마 곰 같은 경우이니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놀려대고 골탕 먹이는 여우 같은 여자는 바로 시댁 동서랍니다. 결혼은 저희보다 먼저 했다고 들었는데 7년 차가 넘어간다면서 아이는 없더라고요. 좀 기분이 나쁜 게 결혼할 무렵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옛말에 여우 같은 여자랑은 살아도 곰 같은 여자랑은 못 산다고 하잖니. 나는 며느리도 딱 그렇다. 너무 느려 터지고 멍청하면 싫더라고. 근데 우리 정이는 아주 야물딱지지. 어머니는 대놓고 동서를 되게 이뻐하는 티를 내셨어요. 우리 동서는 키도 170이고 이쁘장한 얼굴이긴 해요. 저한테도 초반부터 엄청 밝게 대해주고 잘해줘서 우리 남편도 자기 재수씨 칭찬을 하더라고요. 재수씨는 천성이 아주 밝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잘해. 그러니 어머니도 예뻐하는 편이야. 문제는 성현이 녀석이지. 뺀질뺀질거리고 늘 빠져나가려고 하고 영 말을 안 듣거든. 대충 봐도 우리 남편과 사방님 사이는 안 좋아 보여서 저도 그 사이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했어요. 그런데 또 이거에 대한 부담을 어머니가 주시지 뭐예요? 초반부터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자고로 며느리들끼리 사이가 좋고 영특해야 형제지간도 편한 법이다. 용현이랑 성현이 그런 걸 마누라들이 잘 잡아줘야지. 이라니 저는 조금 궁금해져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분위기를 살피고 싶어서요. 서방님은 지금 사업하시는 거라고 했지? 당신이랑 접점은 없는 거야? 그놈이랑 나랑 무슨 접점이 있겠어. 전에 흉내내고 따라다니긴 했는데 영 안 맞아서 하네. 당신은 왜 그렇게 서방님한테 틱틱대? 그러면서도 막상 없으면 찾고 형제끼리 우애가 나름 좋은 것 같은데 말이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라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해준 것 같은 느낌이야. 안 그랬으면 나도 야단칠 거 다 해가며 버릇 잡고 살았을 텐데. 서방님이 사고 친 게 많아? 아니 둘이 나이 차이가 8살 났었나? 그렇긴 한데 어머니도 워낙 막내 아들 이뻐하기도 하고 저 녀석 버릇이 나쁠 만도 하지 뭐.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 것 치고 우리 서방님은 엄청 말수가 적고 숫기도 없는 편이거든요. 얼굴은 그냥 이쁘장하게 남자친구 되게 매끈하게 생긴 인상이에요. 키도 큰 편이고 아주 홀쭉하니 말랐답니다. 동서도 그런 부분에 반해서 결혼하게 됐다고 했어요. 우리 남편이요? 저도 처음에 홀딱 반해서 쫓아다녔어요. 대학 동기가 소개해줬는데 당장 첫눈에 제가 반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엄청 도도하게 잘 밀어냈지만요. 결혼한 것도 전부 제 노력이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동선에는 얼핏 봤을 때 꽤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옷도 다 비싸 보이고 가방도 명품 같은 걸 들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예쁘고 밝은데 돈도 많아 보이고 같은 여자들이 보면 약간 질투날 수도 있는 그런 여자였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너무 잘해주어서 초반에는 저도 동서에게 곁을 주고 많이 연락했었어요. 그런데 좀 지내다 보니까 어머니랑 동서 사이가 평범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둘이 그렇게 못 죽고 사는 사이처럼 붙어있더니 떨어지니까 각자의 험담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나 처음에 큰애 네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왔거든. 우리 용현이가 좋다고 하니까 장가 보낸 거지. 근데 작은애는 결혼시킬 땐 좋았는데 아우 이후로 너무 까다로워서 내가 보통 골머리를 아는 게 아니다.
아, 동서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맨날 저렇게 밝고 예뻐서 어머니가 엄청 예뻐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무척 헷갈리게 만드는 답을 하셨어요. 여자들 관계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걸까요? 이쁘긴 뭐가 이뻐. 아이고 딱 봐도 여기저기 뜯어고쳐서 위태위태해 보이는데. 아, 네. 아이 그래도 동서 워낙 이쁘장한 얼굴이니까요. 순간 저도 이 말을 듣고 동서 얼굴을 떠올렸어요. 반반하니 피부도 예술이고 확실히 돈 많이 들인 티가 나더라고요. 별로야 그거. 지 남편 말고도 밖에 나갈 때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지. 네? 아, 애기. 동선에 결혼한 지 오래됐죠. 그래. 아유, 그런데도 저렇게 옷도 춥게. 아직도 지가 학생인 줄 알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니 애가 언제 들어서겠어. 우리 성현이는 지인직에 애들 보고도 남을 나인데 말이야. 이때 어머니도 어지간히 본인 아들만 이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나란히 늘 제 눈앞에서는 동서 칭찬을 하시고 지켜 세워주시는 것 같더니 말이에요. 저도 초반에는 동서로 좋게 봤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말이죠.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다쳐서 입원하게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많이 심하게 다치셨어? 당신도 그렇고 너무 놀라셨겠다. 얼른 갈게. 그래서 서둘러 갔는데 이미 동서가 어머니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물어봤는데 본인 혼자서 충분히 본다는 거예요. 형님, 어머니는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돌아가셔서 볼일 보세요. 여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 어머니 제가 잘 알거든요. 이러면서 계속 괜찮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그것만 보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나중에 단톡방에서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건 보고 좀 속상했답니다. 어머니는 제가 확실히 돌보고 있어요. 다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아주 정성껏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괜스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당신도 좀 가서 어머니랑 시간 보려고 오지 그랬어. 재수 씨 혼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말이야. 나도 갔었지. 근데 동서가 안 와도 된다고 자꾸 힘든데 가라고 해서 그냥 왔는데 잘못한 건가? 에이, 말은 그렇게 해도 갔었어야지. 그러면 안 돼. 어머니랑 인사는 했어? 아니, 갔는데 뭐 검사 받으러 가셨댔던가? 그래서 자리에 안 계시다고 들었어.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아예 안 온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동서가 따로 어머니께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상황이 종료됐으니 저도 이땐 넘겼거든요. 하지만 동서가 뭐랄까, 이런 말은 좀 이상하지만요. 저를 좀 무시하는 느낌 같은 게 있더라고요. 형님, 친정이 어느 동네세요? 나 저기, 무슨 동이야? 사실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셔서 나랑 동생만 둘이 살다가 나왔지. 아, 정말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일찍 돌아가신 걸까요? 저는 이때 뭣도 모르고 제 사정을 말했답니다. 동서가 아주 마음 넓고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일찍 이혼하고 헤어지셔서 나는 근처 시설에 맡겨져서 자랐거든. 할머니도 계시긴 했는데 사정이 안 돼서 오가면서 보고 그랬어.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조금은 놀라지만 특별한 감흥은 없는 편이에요. 근데 동서는 되게 안쓰러워하더라고요. 어머, 너무 고생 많으셨겠다. 그럼 시설에서 생활하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생각보다 되게 모수적인데 그런 거 용케 안 겪으시고 결혼 잘하셨네요. 그렇지 뭐. 안 그래도 부모님 안 계신 걸로 반대하실까 봐 걱정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아주 잘 해주시더라고. 이건 실제로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동서는 굳이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저희 어머니, 저 할 말은 많은데 말은 아껴야겠네요.
형님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어머니 본 모습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계속 모르면서 사시는 것도 좋죠, 뭐. 어머니? 왜? 뭐, 내가 알아야 될 게 있나? 그런데 동서는 놀랍게도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동서가 좀 달리 보이고 어머니도 달라 보였어요. 이런 말은 저도 형님이니까 하는 얘긴데요. 저도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요. 근데 저번에 형님네 결혼식 끝나고 어머니가 아버님께 슬쩍 한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며느리들은 왜 하나같이 부모들이 말짱하지 않다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설마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아, 왜 그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좀 의외다. 왜 그러셨지? 어머니가 조금 편견이 있으신 편이라 어쩔 수 없어요. 형님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서랑 어머니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싶었는데 어쩌다 연락이 되면 동서는 늘 시댁에 가 있더라고요. 형님, 저는 지금 어머니 댁에 와 있어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아, 그래. 근데 무슨 일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무슨 일이 없죠. 그냥 어머니가 뭐 주신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 저는 약간 시댁관계에서 소외된 느낌이 들었고 이걸 혼자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며칠 뒤 동서가 갑자기 희한한 소식을 전했답니다. 형님, 저희 집에 집들이 할 건데 이번에 어머님이랑 같이 오세요. 간만에 집에 다 모여서 식사나 할까 하거든요. 어머, 나는 괜찮은데 동서가 힘들지 않겠어? 아유, 너무 좋다. 나도 동선에 한번 놀러 가보고 싶었어. 그래서 들렸더니 저는 가보고 엄청 놀랐어요. 저희 집은 작은 20평대 소형 아파트인데 동선에는 40평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와, 이거 어머니가 해주신 거야? 동선은 너무 좋겠다. 우리 집은 이거에 비하면 아직 아주 작은데. 그러니까요. 어지간히 잘 볼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작아서 놀랬잖아요. 살기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마 늦게 결혼하셔서 어머니가 신경을 안 써주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답니다. 그냥 집 좋다고 칭찬한 건데 오히려 동석 말 안에는 가시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동서가 은근 자랑하듯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번에 형님이 전화 주셨을 때 어머니가 쌀이랑 올리브유랑 이것저것 엄청 주셔서 받으러 갔다 온 거예요. 선물 들어왔다고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아, 동서한테? 그랬구나. 좋았겠네. 어머니가 워낙 이런 부분은 저를 잘 챙겨주셔서 좋아요. 아 참, 앉으세요 형님. 커피 드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러면서 저에게 권하는데 아무래도 동서는 저에게 조금 불편한 상대가 된 것 같아요. 말하는데 갑자기 순간순간 자르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저에겐 너무 어렵더라고요. 집에 와서 마음이 안 좋아 남편에게 슬쩍 말했는데 은근 자꾸 동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재수 씨가 그렇게 말 자르고 할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나는 둘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아,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왜 자꾸 내 말을 안 들어줘? 난 동서가 불편해서 자주 보고 싶지 않아. 아유, 결혼해서 다들 힘들다고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고부 갈등이네, 시댁 갈등이네. 아, 그런 거 중재 못해줘서 힘들다고 하던데. 엄연히 당신이 중간에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맞잖아.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생겨난 관계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당신이 도와야지. 그래, 내가 더 잘할게. 아, 그런데 재수씨 이상한 사람 아니야. 당신이 좀 예민해. 그래서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글쎄 저는 며칠 뒤 조금 놀라운 상황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친정 식구가 없다 보니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는데 암만 해도 우리 동서와 남편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날 소파에서 저랑 남편이 둘 다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재수 씨, 무슨 일이에요? 예, 네. 편하게 말해봐요. 네. 괜찮아요. 지금 옆에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남편은 저에게 눈짓으로 안방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더니 동서의 전화를 받으러 안방에 들어갔더라고요. 솔직히 저녁 8시가 넘어서 아주버님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안방에서 남편은 거의 40분이 다 되어가도록 통화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온 남편은 제가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려고 했어요. 별일 아니야. 재수씨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상담을 부탁하길래 얘기해 준 것뿐이야. 무슨 상담인데? 연말 정산이었나? 저번에 물어본 게 있었는데 나보고 어디 사무실 소개해달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해줬는데 뭐가 잘 안 되나 봐. 연말 정산은 왜 지금 물어봐? 그리고 아침에 내가 뻔히 있는 거 알 텐데 이 시간에 그렇게 전화해서 되는 거야? 그게 당신 왜 그래? 예전에도 곧잘 재수 씨는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곤 했어. 기분 뭔가 언짢아 보이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일 아니야. 하지만 동서는 저와 자주 연락하는 편이었는데 이날 저희 남편에게 전화했던 것에 대해서 따로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몹시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신경을 쓰다가 동서에게 먼저 연락해서 이렇게 물어봤죠. 저기 동서, 지난밤에 우리 남편에게 전화했던데 무슨 일 있었어? 저요? 저는 전화한 적 없는데요. 제가 왜 아주버님께 전화를 따로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묘하게 말투에 찬바람이 불길래 왜 그러나 했어요. 아니, 나랑 같이 했는데 남편이 재수 씨라면서 봤던데 뭐 때문에 전화한 거였어? 그러자 동서는 잠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되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친정 문제 때문에 상담할 거 있어서 연락드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왜요? 형님 되게 신경 쓰이셨나 봐요. 저를 완전히 까먹고 있었는데. 아니, 신경이 아니라 그냥 꽤 오래 통화하길래 나도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이렇게 답하면서 저도 참 바보 같은 대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저를 동서가 다시 긁지 뭐예요? 이 말 하나로 저는 완전히 동서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형이 왜요? 형님 뭔가 신경 쓰이셨나 보다. 아주버님이 밤늦게 저랑 통화해서 혹시 불안하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이랑 똑같은 소리 하시네. 아니, 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내 남편이니까. 근데요? 누가 뭐래요? 아주버님이 형님 남편 맞죠? 저도 알아요. 별거 없고 진짜 물어볼 거 있어서 연락한 거예요. 형님 말씀 조금 기분 이상하네요. 뭐가?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어? 딱 까놓고 말해서 뭔가 이상한 거라도 있을까봐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렴 제가 아주머님한테 딴짓을 하겠어요. 별 이상한 얘기 다 듣네. 볼일 보시고 전화 그만 끊을게요. 저는 동서가 왜 이렇게 가시를 세우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이 많아졌고 남편은 자꾸 동서 편을 드는데 신경 쓰이더라고요. 마침 저도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어머니한테 슬쩍 애둘러서 여쭤봤는데요. 더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작은 애가 용현이는 회사 다니다가 성현이를 눈독 들여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냐. 둘이 알던 사이였어. 네? 저희 남편이랑 동서가 원래 알던 사이였다고요? 그러던가? 둘이 좀 곧잘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머니도 좀 별로이신 것 같았어요. 왜? 아니, 직장도 다르고 이제 각자들 결혼해서 사는데 따로 연락할 일이 뭐가 있냐?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지. 내가 해주랴?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 가시가 돋친 동서 말투가 생각나서 어머니께 곧장 수습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말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동서한텐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기분 나쁠 것 같아서요. 너도 어지간히 작은 애 눈치 보는구나. 하긴 걔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성현이도 완전히 잡혀서 살고 있잖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둘을 보면 어머니도 동서가 탐탁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묻는 김에 저도 슬쩍 여쭸어요.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동서는 신비한 사람이더라고요. 걔가 아기가 안 생겨서 스트레스가 많다. 그리고 너도 그 집 가봤으면 알겠지만 웬 놈의 강아지들을 그렇게 많이 키운다냐. 게다가 친정 사정도 안 좋으면서 씀씀이가 그렇게 해퍼요. 그러니 우리 집 와서 맨날 쌀 가져가고 돈 없다 소리를 하지. 네? 동선에는 좀 여유가 되는 거 아니었어요? 동서도 돈 번다고 들었는데. 걔가 어디서 뭘 떼다가 판다고 들었는데 그거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대. 그러니 성현이 그럼도 그거 메꾸느라고 쫓아다니느라고 아주 등골이 빠져. 나는 그 부분이 너무 안 예쁘다. 나한테도 허구한 날 명품이네 뭐네 화장품 사오는데 그게 결국 우리 성현이 돈 아니냐? 제가 느끼는 동서는 늘 화려하게 차려입고 예쁜 모습이었는데 어머니는 그걸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빙 당정이야.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안 그래도 너랑 따로 보면 그런 얘기 하려고 했어. 작은 애처럼 살지 마. 유연이가 벌어다주는 돈 알뜰히 쓰고 그렇게 해서 집도 더 크게 이사가고 그래. 언제까지 부모가 신경 써줘야 되냐? 네, 그래야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대출이 한참 있어. 그걸 그렇게 둘이 우겨대서 그런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별 수가 있겠냐. 아들 둘 중에 성현이가 먼저 간 거니까 그냥 해줬지.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전혀 과장이 아니라 이런 걸 속빈 강정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저를 되게 무시했거든요. 형님네는 평생 둘이서만 사실 거면 그쪽 동네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저는 우리 애기들도 있고 나중에 늦게라도 애 생길 거 생각하면 두 군데서 절대 못 살겠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주버님도 집에 진짜 욕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도 별로 욕심이 없어. 우리 둘이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오, 그래요? 근데 그건 남자가 너무 여자 생각을 안 해주는 건데. 우리 아주버님한테 불만 없으시네? 그게 왜? 남편이랑 나랑 서로 뜻 잘 맞아서 이 집 얻은 건데? 여기에서부터 저는 기분이 나빴고 동서는 은근 자기가 제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정말 잘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든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려고 용을 쓰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너무 쉽게 결혼해 주신 것 같네요. 더 튕기고 그러시지. 그리고 내가 봐도 우리 형님은 너무 여자치고 경쟁력이 없어. 좀 꾸미셔야 할 것 같아요. 동서는 아주 솔솔치 않게 이런 말들을 해서 슬쩍슬쩍 제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다가 중간중간 어머니께 들었던 말들, 그리고 제 남편과 늦게 연락을 하는 모습까지 어느 순간부터 저는 동서가 무척 버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아무런 일정 없이 시댁에서 모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날도 동서는 가족들 앞에서 저를 무안주더라고요. 아우 형님, 안본 사이에 살이 너무 많이 찌신 것 같아요. 신혼세댁 느낌이 전혀 안 난다 진짜. 저는 결혼 8년째인데도 몸무게 변화가 1kg도 없어요. 계속 긴장 끈 놓지 않고 살아야죠. 여보, 내가 그렇게 살이 쪘어? 저는 기분이 나빠 동서에겐 답하지 않고 남편에게 곧장 물었고요. 남편은 당황해서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야, 무슨 살이야. 나도 쪘는데 무슨. 지금 딱 보기 좋아. 괜찮어. 에휴, 아주버님 거짓말 너무 심하시다. 여자들은 그런 말 들으면 마음 놓고 팍팍 짜요. 나중에 막 90kg까지 쪄버리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지금도 다리통 장난 아니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하체 쪽이 통통한 편이라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동선 정말 제가 엄청 만만한가 봐요. 일찍 결혼했을지언정 저랑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났거든요. 저는 이런 타입과 대체하려면 결국 한 번은 쓴소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며칠 생각하다가 할 말을 정리해서 동서를 불렀어요. 동서, 우선 이런 일로 불러서 좀 미안한데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볼 사이니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어머, 뭐야? 무섭다. 이 분위기 뭐예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동서가 날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도 참 바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말재주가 없고 여자들끼리 기싸움 같은 거 하나도 못해요. 정말 제 딴은 용기 내서 최대한 제 자신을 지켜보고자 결심하고 갔던 거예요. 동서는 아무 뜻 없을지 모르지만 뭐랄까 내 외모 얘기라든지 그런 거 조금 기분이 안 좋고 동서 보기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이건 진짜 오해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동서가 아니라 내 친구라도 말했을 것 같아. 어머, 형님, 잊어보니까 되게 까다로운 분이셨구나. 일단 들어볼게요. 뭔데요? 말씀해보세요. 우리 남편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건 나를 통해서 해줄 수 없을까? 엄연히 서로들 결혼한 사이고 어머니께도 결혼 전 알던 사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공연히 부부간에 신경 쓰게 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런데 동서는 이런 제 말을 고지 들어주지 않고 이걸 재료 삼아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저는 첫마디를 듣자마자 너무 충격이 돼서 동서 눈을 빤히 쳐다봤어요. 형님, 그렇게 불안하시면 살을 좀 빼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보기 안 좋다고. 너무 긴장감 없고 다 놓은 여자처럼 보인다고요. 결혼했다고 내 남자인 줄 알고 살면 안 되죠. 뭐?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이런 걸로 골치 아프게 뒤에서 여자들 단속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예쁘게 잘 가꾸고 남자 확 잡을 생각을 해야죠. 저도 지인 아니고 형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었으면 바로 욕부터 나갔어요. 여기까지 오니 저는 정말 말로는 동서와 싸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었고 너무 기가 세 보였어요. 외려 저만 상처받은 셈이었고 멍청이 있는 저를 두고 가버리더라고요. 이런 걸로 따로 이렇게 불러내서 말씀하시는 거 솔직히 저 진짜 진지하게 형님 걱정돼요.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것도 아닌데 얼른 다시 일을 하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잡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너무 인생이 재미없잖아요. 그럼 전 그만 일어나 볼게요. 그러니 저만 혼자 바보가 되어 남아있게 됐고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이런 일로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좋은 얘기 못 들을 것 같더군요. 사실 동서 말대로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저도 좀 짜증이 나서 이후로 관리를 시작하고 일도 다니게 됐습니다. 왜 갑자기 쉬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 당신 무릎도 안 좋다며. 그냥 더 쉬면 이제 다시는 돈 못 벌 것 같아서 그래. 100세 시대에 평생 일해야 하잖아. 늦게 결혼해서 자식도 없는데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지.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근데 이렇게 말하는 남편은 걸려오는 전화를 보더니 표정이 훅 변해서 다시 전화기를 갖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귀가 이따만하게 커져가지고 슬쩍 들어봤는데 세상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수씨, 잠깐만요. 나 여기 집이라. 네. 그러면서 베란다로 추운 날씨에 슬리퍼만 신고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전 정말 견딜 수가 없이 화가 났고 이날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런 일만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진짜 미련한 짓을 해버렸답니다. 남편이 잘 때 지켜보고 있다가 몰래 핸드폰을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서랑 카톡 나눈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동서가 적어둔 내용들은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였고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식은땀이 절로 났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감정에서 그만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에 제 남편은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재수 씨, 곧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내가 도움될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커피를 선물한 내역까지 보이는데 이게 일반적인 시댁 아주버님과 재수 씨 사이에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어요. 저는 숨을 꾹 참고 이걸 읽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답니다. 일어나 봐. 어? 이게 뭐야? 저기 미안한데 나 당신 핸드폰 봤어. 동서랑 무슨 사이야? 아이, 자는 사람 왜? 잠깐만. 왜 그래? 핸드폰을 봤다고? 아니, 왜 그러는 건데? 내가 핸드폰을 본 게 중요해? 당신 정말 너무 실망이다. 아니, 그럴 거면 동서랑 사귀든지. 남편은 제 말에 화들짝 놀라서 얼른 핸드폰을 받아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안 그러던 사람이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걸 보고 나한테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재수 씨가 힘든 일 있다고 해서 내가 들어준 거고, 그냥 위로해준 것뿐이야. 이게 안 이상하다고? 동서 힘든 일이 있는데 왜 서방님을 놔두고 남의 집 남편인 당신이 나서.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야. 아, 당신 그러면 안 되는 자리에 있다고. 아, 참. 아, 이상하게 뭐라 하지 말자. 재수 씨랑 나는 가족인데 왜 그래? 가족? 가족이고 그렇게 꺼리낌이 없으면 왜 나를 피해서 전화를 받고 그래? 동서도 내가 물어보니까 내용 말 안 해주던데? 그리고 자기 나한테는 뭐 연말 정산 때문에 그런다고 했잖아. 근데 동서는 전혀 그런 걸로 상담한 게 아니더라고. 자기네 친정 문제 때문에 상담했다잖아. 여기서 남편은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얼굴을 찡그리고는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답답한 채로 있기 싫어.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뭐 때문이야. 지금 이렇게 물으면서도 너무 비참해. 당신 동서랑 뭔 사이인데? 아니, 무슨 사이냐니. 아,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이래 정말. 이러면서 남편은 대답을 회피하고 자꾸 동서를 감싸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안 되겠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참고로 이때 시간은 새벽 2시 40분이었어요. 전화 걸려고 핸드폰을 집었던 순간이 떠오르네요. 제가 전화를 걸자 동서는 받았고 엄청 짜증을 냈답니다. 동서, 지금 통화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이랑 자꾸 연락하고 전화하고 그래? 누가 먼저 그러는 거야? 형님, 이 새벽에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뭘 어쨌는데요. 우리 남편이랑 지금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뭐냐고. 난 동선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이건 경우가 아니지. 그럼 둘이 만나든가. 저는 이성을 잃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옆에서 계속 제 휴대폰을 뺏으려 드는데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동서는 평소 같지 않게 흥분한 저를 보고 놀란 것 같기도 했지만 평소의 그 딱딱한 태도는 여전히 유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아주 완벽하게 도발했습니다. 와, 진짜 환장하겠네. 새벽에 전화해서 잠 다 깨워놓고 하는 말이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내가 뭘 아주버님한테 보냈어요? 아주버님이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생사람 잡지 말아요, 진짜. 누구를 불륜녀 취급하고 있어, 완전. 제가 설마 하면서 절대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 단어를 동서는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리더라고요. 이 말에 저는 더 흥분해서 못 참아 했고 결국 남편 손에 휴대폰을 뺏겨 통화는 끊어졌어요. 그러고 계속 저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남편을 두고 저는 전부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서 저는 이혼을 고민하게 됐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던 건지 남편이 저한테 따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당신이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통 들어주질 않네. 곧 크리스마스 얘기도 하고 당신이 좋아할 것 같은 레스토랑 찾았어. 얘기도 좀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 집 말고 밖에서 얘기할까? 그래야 당신도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이 말에 저는 답장을 안 하고 넘기고 있었지만 남편은 제 완강한 태도를 보고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한편으로는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정말 많이 생각해보고 한 결혼인데 이런 복병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난 이제 동서고 모두 다 싫고 우리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이렇게 말했는데 남편은 더더욱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기 위해서 밖에서 만나자. 내가 미리 예약도 다 해놨어. 당신만 오면 돼. 사실 저는 남편의 이런 모습들이 기존에는 저를 무척 사랑하고 아껴주어서 그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던 건데 동서에게도 다정하게 말하고 통화나 통 내용까지 그런 걸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거기다가 동서의 그 도도하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까지 내가 왜 남편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은 거죠. 결혼 생활 몇 년 해보지도 못하고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고민 많이 했고 일단 남편이 요청한 장소로 갔어요. 같이 마주 앉으니 남편은 여전히 제 눈치를 보고 어색해하고 어떻게든 제 분위기를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외도나 불륜 같은 걸로 이혼을 고민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찾아보니 제가 올린 고민글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 건 대부분 남편 놈들이 지들이 꿀리니까 이혼은 피하고 싶고 위자료도 내기 싫고 자기 보험은 들어주고 싶어서 맞추는 거예요. 재수 씨랑 그렇게 다정하게 연락하는 미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글쓴님 하나도 예민한 거 아니에요. 저라도 동서 머리채부터 잡았을걸요? 어디서 말을 그따구로 한대요? 여자로서 본인 아래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년을 그냥 두시니까 그런 꼴을 당하죠. 한편으로는 제가 남편과만 이렇게 원수질 일이 아닌데 아쉬우면서도 동서는 두 번 다시 맞이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잡한 마음으로 샐러드를 먹고 칼질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누가 우리 테이블 쪽으로 툭툭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봤는데 아니 세상에 왜 자꾸 이렇게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가요? 어머 형님, 여기 웬일이세요? 아주머님이랑 오신 건가? 저는 동서의 생글거리는 얼굴을 보자마자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뒤에서 서방님은 머쓱하게 인사하시는데 그냥 다 꼴보기 싫더라고요. 형님 이런 데에 잘 안 오시지 않아요?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웬일이시래? 아주버님이 크게 마음 썼나 봐요. 남자가 돈 써야 할 일이 있는 건 꼴리는 게 있어서일 텐데. 뭐 특별 발표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정말 대답하지 않고 그냥 샐러드를 우적우적 먹었고 서방님이 동서를 데리고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돌아왔기에 저는 슬쩍 이렇게 말하고 화장실로 움직였답니다. 당신이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동서랑 서방님도 왔더라. 저쪽에 있어. 가서 인사라도 하지 그래. 나보고 이런데 올 주대도 안 되는데 왜 오냐더라. 나 진짜 오늘 많이 참고 왔는데 한계심이 부족한 것 같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일단. 그러고 일어났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또 들어온 거예요. 어머, 방금 아주머님이랑 인사했는데 여기 계셨구나. 어쩐지 저는 집에 가신 줄 알았죠. 아주머님이랑 사이는 문제 없는 거죠? 저 그날 새벽에 전화 받고 진짜 짜증났어요, 형님.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고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 손을 씻고 있었어요. 제가 반응을 안 하니까 동서는 뭔가 더 약을 올리고 싶었는지 점점 선을 넘더라고요. 얘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형님, 왜 자꾸 무한하게 답을 안 하세요? 뭐 저랑 안 보실 거 아니잖아요. 아주버님이랑 모처럼 좋은데 오셨는데 얼굴 좀 피세요. 솔직히 형님 혼자서 여기 음식 부담될 거고 큰맘 먹어야 오는 데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인상을 찌푸린 다음
곧장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동사는 저를 쫓아 나와서 저렇게 말을 하길래 진짜 여차하면 돌아서서 한마디 쏴버릴까 했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갑자기 홀에서 아주 날서고 째지는 소리가 착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머, 여보. 화장실에서 돌아와 자리로 가던 와중 제가 목격한 것은 남편과 서방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바로 곧장 손을 날려버린 것인지 여전히 손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서방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볼 한쪽을 잡고 어쩔 줄을 모르시더군요. 너 진짜 작작해. 너 때문에 나까지 이게 뭐야? 저는 얼른 쫓아가서 남편을 말렸는데 평소에 남편 같지 않게 엄청 흥분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동서도 뛰어와서 서방님을 부둥켜 안고 어안이 벙벙해서 우리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아주머님, 왜 그러세요? 그러자 남편은 인상을 확 찌푸리더니 손짓을 막 하더라고요. 재수씨는 좀 나와요. 그리고 재수씨, 이참에 말하는데 우리 와이프 약 좀 올려좀 마세요. 내가 성현이 이 새끼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잊어보니까 재수씨도 보통 아니네요. 적당히 좀 해요. 에? 아니 아주머님, 제가 뭘 어쨌다고. 우선 자리에 앉아서 여기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저야말로 이렇게 돌아가는 판이 이해가 안 가서 멍청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동서의 말에 더 발끈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성인 이 새끼 너, 그리고 계속 버티고 이혼 안 할 거면 내 돈 갚아. 10억 내놓으라고. 점점 주변은 소란스러워지고 같이 동행한 가족인 저조차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10억? 뭐야? 그게... 여보, 뭐야? 갑자기 왜 이러 진짜?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서방님을 붙들고 안아주려는데 서방님이 어디 도망가고 할 상황도 아니니 일단 다 뜯어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잠깐 기다리라더니 동서와 서방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머리 터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된 김에 아주 잘 됐네. 그냥 말할게요, 재수씨. 성현이 이 새끼 내 이름으로 담보대출 받은 거랑 다 합쳐서 빚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재수씨가 의심한 것처럼 그런 일 아니고 이 새끼 빚 많아서 대리 뛰고 뭐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빚이요. 그리고 나도 동생 새끼 일이니까 그냥 참고 다 들어주긴 했는데 재수씨도 정도가 좀 심합디다. 내가 와이프한테만 얘기 듣고 말하는데 아까 와이프한테 말하는 뻔세가 장난이 아니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그렇게 골래고 앉았는지로 오늘 처음 알았네. 이 모든 모습은 제가 여지껏 본 적 없고 저는 이때 무슨 생각까지 했는 줄 아세요? 혹시나 남편이 저를 뭔가 속이려고 관심을 돌리게 하려고 일부러 쇼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후에 테이블을 합쳐서 아주 어색하고 무겁게 대화를 잠깐 했거든요. 우선 난 이제 더 못해 먹겠어서 빠지려고 말해두는 건데 재수씨부터 들어요. 내 동생이 사고치고 빚도 있고 나는 가정이 있는 새끼가 자꾸 이렇게 빚을 만들고 답답하니까 얘 생각해서 막아주려고 노력도 하고 재수씨 상담도 들어주고 그런 거예요. 뭔 얘긴지 알죠? 형 진짜 머리 아파 죽겠네. 왜 이래 진짜. 내가 안 갚는다고 했어? 왜 그걸 지금 형수님들 있는 데서 말하고 난려 진짜. 아무튼 재수씨, 얘 때문에 머리 터지는 거 알겠는데 내가 말하잖아요. 이 새끼 바람 피고 그러느라 수상한 게 아니고요. 빚진 거 수습이 안 돼서 지금 대리 뛰고 뭐하고 하느라고 계속 집 비우고 연락 안 되고 그랬던 거예요. 세상에 미치겠네. 동사는 완전히 얼이 빠지다 못해 입을 정말 일자로 딱 벌리고 있었어요. 아주 거기서 침이라도 나오겠더라고요. 그걸 우리 와이프는 본의 아니게 오해했고 아무튼 그거는 해프닝이라고 쳐요. 근데 나는 좀 놀랍네. 재수씨는 왜 우리 와이프한테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나 성현이 이놈이랑 재수씨 잘 살길 바래서 들어주고 도와주려고 한 건데
재수 씨는 왜 우리 부부 사이 갖고 이렇게 이죽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동사는 이 말은 둘째치고 자기 남편 빚이 말도 안 된다는 거에 충격이 왔더라고요. 남편은 다 필요 없다며 그냥 정리해서 말했어요. 됐고, 재수 씨는 지금이라도 탈출하고 싶으면 이 새끼랑 이혼하세요. 뭐 그렇게 울며 불며 걱정하던 대로 바람 피우는 건 아니지만 빚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출 천지인데 무슨 대책이 있는 건지. 나는 그냥 오늘까지만 신경 쓴 거고 이제 끌랍니다. 둘이 이혼을 하던 지지고 볶던 알아서 하세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10억이란 미친 거 아니야? 동사는 우리 남편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어지간히 충격이었나 봐요. 그 와중에 서방님은 맨날 말없이 참아주고 숨겨주던 형이 이렇게 터지니까 더 놀랐고요. 잠깐 형, 신종 좀 해봐. 내가 그래서 카파 나가고 있잖아. 노력하고 있다니까. 너 말이야. 네가 나한테 얹어가면서 빚 만들어 놓고 그거 조금 갚는 걸 대단한 노력인 척 하지 마. 네가 하는 일은 아주 당연한 거야. 됐고, 재수 씨도 이놈이랑 거의 10년 다 돼가죠? 나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네요. 형, 이런 식으로 터뜨려버리면 내가 어떻게 가정을 유지해. 진짜 환장하겠다. 그럼 이혼을 하고 갚던지 둘이서 같이 갚던지 해. 집에 쓰는 놈 따로 있고 버는 놈 따로 있다고. 그거 숨기려다가 나도 지금 다 개판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제가 이때의 상황을 쭉 둘러보고 집에 가서 정리해본 결과는요. 남편과 동서의 일은 제가 오해할 만하긴 했지만 오해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 동서는 서방님이 빚 틀어막느라고 바쁘고 연락 안 되고 누구랑 연락하고 폰 숨기고 이런 걸 바람핀다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 말하게 돼서 유감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건 아니니까. 내 딴에는 재수 씨 안심시켜줘야 하기도 하고 중간에 그런 거 막다가 일이 그렇게 커져버린 것 같아. 나도 이제 수습이 안 돼서 그냥 다 터뜨렸어. 이럴 땐 이게 방법이니까. 나는 진짜 별 생각 다 했잖아. 동서도 나한테 이죽거렸거든. 아주버님 불안하냐, 바람 피울까봐 신경 쓰이냐. 그럼 외모 관리나 잘하는 행동. 그러자 남편은 믿을 수 없이 놀라워하더라고요. 아니, 지들 생각해서 봐줬더니 본인이 정신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서 그런가. 왜 저러는 거야? 당신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나도 의심하고 찝찝한 거지. 게다가 어머니는 둘이 또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이라고 하시고 나는 이혼까지 생각했다니까. 뭐? 이혼? 이게 뭐라. 그냥 너무 다 짜증난다. 애초에 어머니가 막내 아들 싸고 돌다 생긴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나도 내가 결혼해본 적이 없으니 사고뭉치 동생이지만 이 녀석이 가장 잘 유지하길 바라서 덮어주려다가 다 망할 뻔했네. 한동안 우리 집이랑은 거리를 두자. 남편 입으로 이렇게 말해준 덕분에 저는 시댁과는 거리를 두게 됐죠. 동선이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건지 동서는 아예 시댁 단톡방을 나가버렸더라고요. 저는 동서도 싫고 서방님도 한심한 건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이걸 완전히 남으로 여길 수 없고 본인 아들 일이니까 미치실 것 같은가 봐요. 작은 애는 지 남편이 있어 보일 땐 그렇게 들러붙어 있더니 지도 돈 한 푼 없이 시집온 주제에 지금 저렇게 내팽개치는 거야? 아이고, 지 아주버님한테 붙어서 남편 바람 피냐고 감시해달라더니 솔직히 성현이도 문제지만 쟤도 나는 문제 있다고 본다.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없지만 글쎄요. 저는 한동안 너무 피로해서 진짜 시댁과 신경을 끊고 싶어졌어요. 단자는 남편과 둘이서 여행 다니고 둘만의 여가를 보내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신혼 때 살이 너무 찐 것 같아서 동서가 빈정댔는데 지금 고백하자면 저는 거기서 3kg 더 찌긴 했어요. 남편은 그걸 나쁘게 보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니까 찌는 거지 뭐. 자기만 쪘나? 나도 쪘어. 결혼 생활 불행해서 둘이 이쑤시개처럼 말라가는 것보단 건강하게 같이 밥 잘 먹고 조금 동글동글해져도 괜찮아.
내가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해주니 저는 현재로선 더 바라는 것 없이 무던하게 살고 있어요. 건강관리는 해야겠지만요.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사는 6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 우리 가족에게 특별하다면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아내가 사건의 진실을 알더니 저보고 꼭 여기에 알려야 한다고 독촉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아내가 집에 있을 때 유튜브 사연을 듣는 게 취미라 저한테 이런 사연이 생기면 꼭 말해달라고 했는데 마침 진짜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생겼네요. 일단 가장 먼저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서울에서 오형제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엔 남아 선호사상이 대한민국 전국에 만연할 때라 이웃집에선 우리 집을 그렇게 부러워했다던데 실상 저는 만족하지 않았답니다. 만약 제가 장남이거나 막내였다면 저도 아들 덕을 톡톡히 보며 자랐을 텐데 하필이면 넷째라서 중간에 끼어서 부모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기 때문인데요. 남아선호 사상은 장남 위주로 굴러가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집도 다르지 않아서 부모님은 첫째 형을 특별히 더 챙기셨고 실제로 지원도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형제가 많으면 외롭지는 않았을 거라고 다들 말하던데 전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며 저를 시골에 있는 친할머니 집으로 강제로 보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 도저히 아들 다섯은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을 저를 보냈습니다. 장남인 첫째 형과 공부를 잘했던 둘째 형, 그리고 제일 키가 커서 집안일이나 농사를 돕는데 적격이었던 셋째 형은 보낼 수가 없었으니 저를 보냈던 거랍니다. 막내는 막내라는 이유로 부모님과 형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저밖에 보낼 아들이 없다고 저를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라 버스도 하루에 한두 대 다니는 친할머니 집으로 보냈는데 웃기게도 막내와 저는 고작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저도 어렸고 부모님 사랑을 받고 싶었고 형들과 놀고 싶었는데 7살에 시골로 보내져서 혼자 할머니와 둘이 농밭에서 구르며 살았죠. 할머니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제 기억 속의 할머니는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혼자서 외로웠는데 손주가 왔다며 좋아하시며 저한테 없는 살림에 최대한 많이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서울에 사는 형제들에 치여 부모님께 제대로 된 관심도 받지 못했고 형들도 막내를 예뻐했지 저한테 그리 관심이 크지 않아서 외로웠는데 시골에 왔더니 할머니가 저만 예뻐하고 저한테만 맛있는 사탕도 사주고 저만 바라보니 어찌나 좋았는지 몰라요. 부모님은 그렇게 저를 시골에 보내고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3달에 한 번은 보러 왔는데 저는 할머니와 지내는 게 너무 즐거워서 집을 떠나는 부모님을 보며 나중에 울지도 않고 손을 들어 인사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어렸던 저에게 할머니는 제 인생이 전부였죠. 초등학교도 거기서 온전히 다 나왔는데 시골이라 애들도 몇 없어서 한 학년에 2~3명이 전부라 전교생이 다 같이 친했어요. 서로 집에도 놀러가고 도울 일 있으면 과수원하고 논밭을 돌며 몰려다니며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친형들과 막내보다 그 시절에 같이 놀았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부모님 사정이 나아져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시골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바로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버스를 2번 갈아타면 고등학교가 있어서 그렇게 학교에 다니며 할머니랑 둘이 꼭 붙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진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병에 걸리셨던 것도 아니고 전조 증상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나이가 있으니까 허리랑 무릎이 종종 아프긴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동네 어른들은 저에게 자다 돌아가셨고 평균 연령보다 오래 사셨으니 호상이라고 하셨지만 저한테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급하게 부모님이 형들과 막내를 데리고 내려왔는데 가족들은 신경도 쓰이지 않을 정도로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이 너무나 가슴을 후벼 파서 장례식장에서 오느라 실신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서울로 가자는 부모님을 뿌리치고 혼자 할머니와 같이 살던 집에서 대자로 뻗어 누워서 안 올라간다고 나는 여기서 평생 살 거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옆집 살던 순이 아줌마가 저한테 성공해서 나중에 하늘에서 할머니 만나면 당당하게 찾아가야지 하며 저를 다독이고 친구들도 서울 가야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라며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저를 서울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왔더니 저는 한동안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는 할머니가 나만 바라보고 오로지 저만 챙기고 저도 학교 갔다 오면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 옆에서 떠들고 집에 올 때도 할머니를 업고 집에 오고 또 자기 전까지 할머니랑 대화했는데 서울에서는 저한테 그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 큰형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는데 우리 집에 같이 살았고 둘째 형은 결혼해서 나가 살았습니다. 방이 큰 방이 2개였고 작은 창고 같은 방이 하나, 총 3개였는데 큰 방은 부모님 방, 큰형 식구들 방이라 나머지 창고 같은 방에서 셋째 형과 막내 그리고 제가 살았죠. 말이 방이지 그건 우리 장정 3명이 누우면 자리가 빈틈이 없어서 겹쳐져 자야 할 정도로 작아서 셋째 형은 답답하다고 거실에 나가 잤어요. 부모님은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셨고 그 일을 셋째 형이 돕고 있었고 첫째 형과 형수님은 정육점 옆에서 과일 장사를 했습니다. 둘째 형은 우리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해서 대학도 잘 들어가고 결국 은행에서 일할 정도로 똑똑했어요. 형수님도 거기서 만나 결혼했는데 심지어 형수님 집안은 그래도 좀 괜찮게 사는 편이라 둘째 형이 우리 중에 제일 성공했답니다. 그렇게 집에 있는 막내와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일하느라 바빠서 저는 졸지에 갑자기 서울로 가자마자 조카들을 키우게 됐죠. 원래 막내가 본인이 학생이면서 조카들을 키웠는데 제가 오니까 저한테 형 마침 잘 올라왔다고 이제 본인은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저한테 조카들을 떠넘겼습니다. 제가 황당해 하니까 부모님은 막내가 그동안 고생했다고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시골에서 할머니의 보살핌만 받다가 졸지에 육아를 하게 된 저는 황당했지만 제가 아니면 5살, 3살이던 조카들을 볼 사람이 없어서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엄마와 형수님이 해놓은 밥으로 애들 밥 먹이고 놀아줘야 했어요. 저도 어렸는데 어른들의 관심은 받을 수가 없었고 서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에 적응하기도 힘들었는데 친구를 사귀어도 저는 집에 가서 조카들을 돌봐야 하니까 노는데 자꾸 빠지고 그래서 친구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래도 부모님이나 큰형 부부가 저한테 고마워하며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아이들을 조금만 덜 챙겨도 큰형은 저를 오히려 혼냈기 때문이에요. 조카들이 아프면 저도 학생인데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봐야 했고요. 집에 사람은 많은데 버는 돈은 적으니 항상 배고픈 상태로 있었어요. 어쩌다 집에 먹을 게 생겨도 무조건 아기들을 먼저 주어야 해서 저는 뭘 배불리 먹지도 못했습니다. 정육점 아들이니 고기는 많이 먹었겠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고기는 팔아야 하는 거라 우리 집까지 부모님이 싱싱한 고기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시골에서도 할머니는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았지만 저만 아이였으니까 할머니는 오로지 저한테만 관심을 쏟고 둘이 요리해서 먹고 그랬었거든요. 똑같이 가난해도 상황이 너무 달라서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는 매일 밤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언제는 견디기 힘들어 학교가 끝나고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타고 할머니와 살던 집에 간 적도 있었는데 아무도 몰래 갔어도 워낙 좁은 동네라 주민들이 저를 알아보고 어떻게 지냈냐고 하며 저에게 따뜻한 관심과 없는 살림에 반갑다고 맛있는 음식들도 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게 할머니가 안 계신 집에서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서울에 갔더니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한 대 때리려고 달려들고 엄마는 절 보고 기본이 되지 않았다고 그럴 거면 집을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니 제가 집에 있고 싶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바로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들어갔는데 저는 집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어요. 그래도 피부칠하고 버는 월급 중 일부를 매달 집에 주었는데 아버지는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셨어요. 월급을 속여서 몰래 돈을 모아놓고 저는 군대를 빨리 다녀왔는데 전역하고 나서는 공장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을 바로 해버렸습니다. 결혼이 아니라면 집을 빠져나올 구석이 없었기도 했고 아내한테 첫눈에 반해서 제가 졸졸 따라다녔거든요. 아내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저와 달리 첫째였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의 학비를 벌어야 해서 본인이 공장에 나와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당장 그 희생 멈추라고 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제가 따님과 결혼하면 적어도 굶기지는 않겠습니다. 장인어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저만 보면 제가 했던 저 말을 따라 하셨어요. 제가 무작정 아내 집에 찾아가서 결혼하겠다고 하고 저 말을 했었는데 저는 진짜 너무나도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황당해하는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웃겨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웃던 아내와 어리둥절하게 있던 처남까지 저도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특별히 가진 것도 전혀 없고 집에서 지원도 못 받는 저를 장인어른은 당당함이 마음에 든다고 바로 그날 결혼 허락을 하셨고 우리 집에서는 제가 결혼한다니까 그냥 순순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딱히 반대하실 이유도 없었고 그렇다고 반대한다고 제가 알겠다고 순응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부모님이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결혼을 결심하고 부모님께 아내를 보여주는 것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둘이 버스를 타고 시골에 내려가서 할머니 묘지에 가서 보여줄 때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신 것도 아닌데 아내를 인사시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시골에 가서 할머니에게 아내도 소개하고 주민들에게 특히 저를 잘 챙겨주셨던 순이 아줌마에게 아내를 보여주었는데 다들 이렇게 예쁘고 참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부러워했었죠. 동창, 형, 누나들과 친구들도 저에게 잘 됐다고 마구 칭찬을 해줬는데 친형들보다 동창들에게 축하를 많이 받아서 얼떨떨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아내와 저는 서울에 있는 어떤 주택의 반지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되게 가난했습니다. 둘 다 집에서 지원받을 형편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공장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그런데 가난했지만 분명히 행복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도 이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비가 오면 우리 집으로 물이 새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고 우리 둘이 의지하며 사는 게 그리 나쁘지는 않았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도 들어가는 돈이 많아 제 월급날에는 먹을 수 있었는데 그날만을 기다리며 아내와 배고파도 굶주린 배를 달래가며 기다리고 사과가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큰형 가게에서 몰래 훔쳐와서 먹기도 했지만 진짜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아직도 아내와 둘이 있으면 그 시절 얘기할 정도로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큰형은 제가 결혼해서 독립한 게 기특했는지 없는 살림에 지분해주지 못했고 지원도 해주지 못했지만 정육점과 과일 가게에서 종종 먹을 것을 보내줘 버틸 수 있었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원망은 있지 않고 그냥 그 시절엔 다들 힘들게 살았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래도 먹는 것을 만드는 공장이라 빵이 몇 개 남으면 그걸 가지고 아내와 먹기도 하고 버텼더니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반지하를 탈출할 수 있었어요. 물론 단칸빵이었지만 그것조차 기뻐서 아내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 아내가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몰래 또 큰형 가게에 가서 훔치려고 했더니 형수님이 눈치채고 형 몰래 딸기랑 바나나를 챙겨주셔서 제가 조카들을 죽어라 돌봤던 보람을 느끼기도 했었죠. 그렇게 이사가고 난 후에는 아내가 둘째도 임신하게 됐는데 둘째도 아들이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에 걸맞게 우리 부모님은 아들이 2명이나 나왔다고 좋아하셨는데 저는 사실 딸을 가지고 싶었답니다. 워낙 위아래로 형제들뿐이라 여자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그건 아내도 동의했어요. 아내는 본인이 너무 여자라고 차별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딸을 낳으면 꼭 사랑을 많이 주자고 했는데 우리의 바람과 달리 2명의 아이는 모두 남자아이였습니다. 물론 남자라고 아쉽거나 안 예쁜 건 전혀 아니었고 내 자식들인데 어떻게 안 예쁘겠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저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짬을 내어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아이들 사진을 가져가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 통닭이나 계란빵을 가져가면 아이들이 자지도 않고 저만 기다리다 아빠 왔다고 반기는데 그걸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에 아이가 있는 아버지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신생아 때는 공장에서 일하고 나와 피곤해도 종일 집에서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받지 못하고 아이를 돌보는 아내가 안쓰러워 졸린데 뜬 눈으로 새벽 내내 아이들을 달래기도 했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서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죠. 일하느라 바빠도 쉬는 날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아이들을 커가면서 같이 데리고 공원에 가서 앉아있거나 공을 차기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아내와 아이들과 넷이 차를 타고 동해 쪽으로 바다를 보러 갔을 때는 너무 즐거워서 시간이 마치 하루가 2초처럼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아들이 5이나 있는 우리 어머니는 사는 게 바빠서 시집살이를 원래도 전혀 시키지 않았는데 저나 둘째 형처럼 따로 살며 더욱 관심도 가지지 않아서 아내는 시집살이를 당하지도 않았죠. 어렸을 때는 그런 무심한 어머니한테 서운함도 많이 느끼고 서러웠던 적도 수도 없이 많은데 클수록 무심하고 예민하지 않은 어머니라 오히려 좋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명절에는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집에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가면 또 그렇게 미웠던 형제들도 어찌나 반갑고 이제는 속에 있던 응어리들도 풀어져서 형들만 보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저를 보고 형들은 재수씨가 사람 하나 만들었다고 아내한테 고마워했죠. 셋째 형은 제가 둘째를 낳고 난 이후에 결혼을 했는데 무려 8살이나 어린 형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제가 형이 질투냈던 이유는 형은 아이를 1명만 낳았는데 성별이 딸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너무 부러워서 형수님을 보러 갔다가 아내와 저는 꼭 딸을 낳자고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산적같이 험악하게 생겼던 형이 딸을 낳고 온화하고 순해져서 정육점에서도 항상 웃고 있는 걸 보고 딸을 낳겠다는 제 다짐은 한층 더 강해졌어요. 하지만 낳는다고 그게 딸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아내와 저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아들 2명이면 할 일 다 했다며 그만 이제 만족하라는데 그럴수록 아내와 저는 딸에 대한 욕망이 커졌어요. 그렇게 아들 2명이 둘 다 유치원생일 때 어떤 사건이 우리 집에 일어났는데 딸이 생긴 것은 아니고 제가 직장에 다니게 됐어요. 그냥 무작정 다닌 것은 아니고 공장에서 오래 일하니까 거기서 형님들도 많이 알게 됐는데 그중 한 형님이 자기가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저를 추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선풍기 회사에서 직접 선풍기를 영업하는 일이었는데 본인은 영업이 성격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지만 제 성격에는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며 형님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죠. 그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하니까 아내는 공장에 다니는 것보다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것이 좋겠다며 찬성했고 저는 진짜 그렇게 공장을 그만두고 선풍기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게 됐어요. 제가 직장에 다니게 되었다니까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고 형들도 잘 됐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영업사원이 된 저는 선풍기를 팔러 돌아다녔는데 팔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공장에서 반복되는 일만 하다가 사람을 만나서 직접 제품을 파는 게 즐거웠고, 그렇게 즐겁게 일하니까 실적이 많이 쌓여서 승진도 빨리 하게 됐답니다. 재직한 날에 비해 승진이 빨랐던 저는 기대에 맞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진짜 잠도 줄이고 밥도 안 먹고 일했는데 덕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바빠서 집에 잘 들어가지 못해서 불만이 있기도 했지만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좋아했어요. 코피도 터지고 못 먹고 일하니까 영양실조까지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일하는 게 어찌나 즐겁던지 나중에 회사가 어렵다고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때 저는 제 발로 나와서 직접 발로 뛰며 개인 사업을 하게 됐죠. 공장과 소비자를 직접 중간에서 소개해서 공장에도 소비자들도 만족하는 결과를 내니까 오히려 다른 공장에서 저에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선풍기 영업사원에서 저는 온갖 물품의 중개자가 되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덕분에 아들 둘과 아내는 넓은 아파트에서 안락하게 지낼 수 있었죠. 아들들은 넓어진 집이 마음에 든다고 아빠가 최고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몸이 피곤해도 항상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힘든 일이 없던 건 전혀 아니고 저도 당연히 힘든 일 많았죠. 세상 사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갑자기 공장이 문을 닫아서 제품을 돈 받고 못 받는 고객들이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와서 따지기도 하고 반대로 다 만들었더니 고객들이 안 사겠다고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골머리를 앓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심지어 어떤 고객들은 본인들이 억울하다며 낯을 들고 저를 찾아온 적도 있었죠.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것도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웃는 얼굴로 달래는 요령도 생겨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빠도 저는 와중에 아이들과 돌아가신 할머니를 챙기는 일은 무조건 했는데요. 할머니 기일에는 진짜 아무리 큰 건이라도 다 무시하고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갈 때는 항상 마을 주민들에게 줄 선물을 가져갔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주머니들은 평소에 제가 가지 못하니까 할머니 댁도 청소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셨죠. 동창들은 제가 성공한 게 보기 좋다고 그때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 말이 정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20대 초반에는 기일에 할머니를 보러 가면 너무 슬퍼서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는데 제가 아이가 생기고 책임질 가정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할머니 무덤에 웃으면서 갈 수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속으로 다음 아이는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었는지 바로 셋째는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셋째 막내딸은 늦둥이였는데 그때 당시 아들들이 둘 다 초등학생이라 태어나자마자 막내 공주는 사랑만 받고 자랐어요.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내와 저는 뛸 듯이 기뻤는데 기쁨도 잠시. 막내딸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집으로 오지도 못했어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3달까지 있다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실은 처음에 병원에서 저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었는데 저는 도저히 딸을 보낼 수가 없어서 매일 밤 빌었고 그때는 너무 간절해서 하던 일도 중단하고 아내와 딸을 간호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길 약하게 태어난 딸은 자라면서 병원에 꽤 자주 갔었는데 갈 때마다 원래 몸이 약하다고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아내와 저는 그렇게 딸한테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렇다고 아들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소외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제일 싫었던 것이 차별이고 서러움이라 아들들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몸으로 많이 놀아줬죠. 오히려 아들들은 막내가 아프니까 자기들이 저와 아내보다 더 나서서 딸을 보고 경호원처럼 딱 붙어 다녀서 뿌듯했습니다. 안 그래도 키우고 싶던 딸인데 아프기까지 하니까 저는 딸한테 오히 신경이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딸 없는 시절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딸바보로 유명했습니다. 저도 더지만 아내도 유일하게 집에서 둘이 여자라
딸을 많이 예뻐했는데 제 딸이라서 그런 것도 맞지만 우리 딸이 아내를 닮아서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쏙 닮은 딸을 데리고 아내는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그런 아내와 아이들 3명을 보며 저는 더 열심히 일해야지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제가 자랑스럽게 말할 정도로 많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딸이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병원비도 주기적으로 많이 나와 더 열심히 일할 계기를 만들어줬죠. 딸은 아주 순하고 사랑스러웠는데 애교도 많고 말도 잘하고 너무 예뻤습니다. 다만 몸이 조금 무리하거나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갑자기 오면 과호흡이 왔고 더 나아가서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 증상은 초등학생 때가 제일 심했는데 오죽하면 아내는 딸이 학교에 가면 종일 전화기로 붙들고 있었죠. 갑자기 쓰러지거나 과호흡 증상이 올 수 있으니 항상 아내와 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답니다. 집에서 저런 증상이 오면 우리가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밖에서는 바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경계했었죠. 그렇다고 몸이 좋지 않다고 아이를 집안에서만 키울 수도 없었고 아들들은 나이 차이가 나서 같이 학교에 다닐 수 없으니 딸은 우리 집안의 집중 대상이었죠.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조퇴도 많이 하고 몸이 약해서 살이 찌지 않으니 기력도 없고 학교에 자주 가지 못하곤 했어요. 이 사정을 아는 거래사 사장님은 대안학교에 딸을 보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내와 대안학교를 알아봤더니 꽤 괜찮은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대안학교에 보냈고 집과 거리가 꽤 있었지만 그 거리를 저는 거리낌 없이 항상 제가 데려다 주었어요. 데려다 주며 딸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 기억이 저에게도 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답니다. 아픈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당당하게 아프다고 밝혀도 아무 상관없다고 저는 늘 딸에게 얘기했는데 딸이 성인이 되어 저한테 말하길 그 말이 참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대안학교라 선생님들도 일반 학교와 비교해서 아이들을 맡는 수가 적으니 관심도 많으셨고 굉장히 세심하게 돌봐주셨어요. 딸도 그전까지는 본인이 다른 친구들과 달리 몸이 약하니까 체육에 끼지도 못하고 따라가는 것을 힘들어했는데 대안학교로 진학하고 난 뒤에는 안이 밝아져서 저도 아내도 아들들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한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 때보다 몸도 건강해지고 학교에서도 확실히 더 아이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심적으로 조금 괜찮아졌다는 뜻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병원에 가면 항상 좋은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는데 대안학교에 다니고 나서는 병원에서도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날 우리는 가족끼리 파티를 했는데 사실 딸의 심장이 좋지 않아서 이식 수술까지 고려할 정도라 그때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 매일 기도하고 같이 이겨내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식 수술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이대로 조심하며 살면 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의사를 끌어안고 울었더니 저보고 의사 선생님께서 오히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했을 정도였었죠. 제가 5 형제였단 사실을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5 형제가 얼마나 큰 의미를 차지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밝고 애교도 많은 딸이었지만 또래 친구들 사귀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던 딸에게 조카들은 최고의 친구였거든요. 특히 셋째 형이 둘째도 딸을 낳았는데 조카와 우리 딸이 동갑이라 둘은 아주 친하게 붙어 다녔어요. 조카가 성격이 되게 활발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우리 딸과 잘 놀아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셋째 형한테 맞은 적이 많아서 어릴 때는 형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크고 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딸은 대안학교를 나와 성인이 되었는데 그전까지는 딸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항상 데려다 줬고 만약 일하느라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으면 아들들이 나서서 딸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괜찮았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미성년자 때처럼 이동이 한정적이지가 않으니 나는 밖에서 자주 쓰러지게 됐습니다. 나갈 때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유독 사람이 많은 밀집되어 있는 곳을 가면 숨을 쉬기 힘들어했고 특히 그 증상은 지하철을 탈 때 심했어요. 그렇다고 딸이 어디에 갈 때마다 우리가 데려다 줄 수도 없었고 면허를 따면 차를 사주겠다 했더니 딸은 차를 운전하는 것은 본인이 힘들다고 거절했습니다.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막내딸은 괜찮다고 이것도 자기가 이겨내야 할 과정이라고 오히려 다독였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따뜻하게 살아갔는데 그러다 첫째 아들이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선의 연애로 며느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뒤를 이어 결혼했는데 둘째는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화가로 활동했는데 음악을 전공한 며느리를 만나서 예술가 부부가 됐죠. 저는 제가 아내를 만나 결혼할 때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아들들이 결혼할 때 최고로 지원해줬는데 둘 다 서울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사서 아들 명의로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다른 것은 진짜 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돈 없는 서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사치가 심하면 안 되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육아 철칙이었어요. 다행히 우리 집 애들은 사치와는 거리가 멀어서 명품이나 고급 취미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사업에 크게 성공하며 돈을 많이 벌 때도 아내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게 사업이라고 벌어오는 족족 적금을 들고 예금으로 돈을 굴렸는데 그런 현명한 아내 덕분에 자금이 많았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을 어떻게 그렇게 잘 굴리는지 옆에서 지켜보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제가 돈을 버는 것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는데 투자나 저축에는 영 소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그쪽으로 눈이 밝아서 재산을 2배로 굴리기도 했답니다. 돈을 많이 벌며 부모님께도 많이 가져다 드리고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좋은 곳을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고맙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정도였죠. 부모님도 대놓고 5형제 중에 제가 제일 성공할 줄은 전혀 몰랐다며 좋아하셨습니다. 형들도 놀라고 성공한 저도 스스로 놀랄 정도였으니 가족은 어땠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들 2명이 집을 나가니 집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막내딸만 남게 됐습니다. 아들들이 결혼하며 나가면서 아내는 부쩍 외로움을 많이 탔는데 딸이 옆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었어요. 그때는 아내가 갱년기 기간이라 감정도 들쭉날쭉해서 많이 힘들어했지만 딸과 제가 많이 풀어주려 노력했죠. 일부러 여행도 다니고 꽃도 사서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근교에 다니기도 했죠. 딸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전공은 바로 유아교육과였어요. 제가 주변에 유치원 선생님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되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체력 소모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반대도 많이 하고 다른 공부만 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게 어떤지 묻기도 했어요. 국어 국문학이나 영어 영문학 같은 전공을 추천했었는데 하지만 딸은 무조건 자기는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기처럼 몸이 약한 어린이들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세상 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힘쓰고 싶다는 딸의 말에 아내와 저는 결국 허락을 하게 됐죠. 만약 나중에 몸이 힘들면 그만두고 제가 카페라도 차려줄 생각으로 유아교육과에 보냈고 딸은 의외로 실습도 재밌어 하면서 다녔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어릴 때보다 확실히 몸이 괜찮아졌다고 이식이나 수술은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병이라는 게 지금 당장 괜찮고 증상이 없어도 나중에 재발할 수도 있고 괜찮다가도 하루아침에 아프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기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죠. 딸도 몸이 아프다고 웅치러 살기는 싫다며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23살 때 한 달 동안 유럽 여행도 다녀왔어요. 사실 이때 딸은 엄마에게 말하면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저에게 먼저 말했는데
저도 내키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굳이 외국까지 가야겠냐, 거기서 아프면 어떡하냐 했더니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여행은 무리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다고 꼭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딸을 저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물론 아내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극구 반대하며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딸은 무조건 가겠다고 하고 결국 셋째 형의 둘째 딸인 동갑 사촌과 같이 가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돈은 제가 다 냈는데 어렸을 때부터 딸의 친한 친구를 지내준 조카가 고맙기도 하고 셋째 형이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제가 다 냈어요. 우리와 달리 딸은 조카와 아주 즐거운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너무나도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성격이 더 밝아졌지만 여전히 좁고 답답한 곳에 가면 예전처럼 쓰러지지는 않아도 과호흡이 오긴 했나 봐요. 그래도 겉으로 보면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과호흡 오는 횟수도 줄어드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며 아내와 다행이라는 말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들 2명은 결혼하고 첫째 아들은 손주까지 낳았는데 손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집 유전자에 아들이 많은 건지 아들이 아들을 낳아 저는 당연히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웃기더라고요. 손주도 어찌나 예쁜지 집에 놀러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저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오던 여름이었어요. 호우주의보가 발생할 정도였고 진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너무 와서 우산도 뒤집히고 건물들은 누수가 발생하고 심지어 반지하는 잠길 정도로 심각한 날씨였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비로 난리가 난 것을 보고 조용히 집에 있어야지 생각했는데 거래처 공장 중 어떤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받을 때까지 전화할 기세라 안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이, 조 사장, 어떡하지? 지금 물건들이 다 젖어서 내가 옮기고 있는데 이대로는 정해진 날짜에 치우고 절대 못해. 아유, 사장님. 그거 이미 2주가 밀려서 빨리 배송해줘야 하는데요. 지금 내가 열심히 창고에 옮기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야.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40분 거리에 있는 공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잠시 나갔다 온다니까 아내는 나가지 말라고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저를 말렸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저에게 배송이 더 밀리고 그대로 제품들을 다 폐기하게 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부담이었어요. 다행히 먼 거리도 아니었고 고속도로를 타긴 하지만 4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라 저도 재빨리 다녀오게 됐죠. 빨리 가서 사장님을 도와 다른 창고에 제품들만 옮기고 수습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오려고 제 차를 타고 나왔는데 비가 심하게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운전을 아예 못할 정도로 침수가 된 것은 아니라 고속도로는 괜찮아서 느린 속도로 살살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아예 앞이 잘 보이잖아 깜빡이를 켠 채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흰색 승용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제 차선으로 넘어 들어오더라고요. 속으로 뭐 저딴 놈이 다 있어 하고 조심히 느리게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 중 작동이 뭐가 안 되는지 계속 멈추고 서고 반복하는 흰색 차를 보고 저는 저런 차는 피해야 한다 생각하고 옆 차선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또 제가 있던 1차선으로 2차선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제가 달리는 것도 무시한 채로 무작정 차를 1차선으로 옮기더라고요. 비 때문에 차가 미끄러졌을 수도 있으니 차머리인을 3번을 넘겨 새기며 조심히 운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앞차가 아예 차선 자체를 중간에 두고 1차선과 2차선 중앙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저렇게 되면 저도 저지만 뒤에서 달리는 차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신차가 너무 위험해서 제가 작게 클락션을 빵 울렸어요. 그리고 창문을 내려 설명해 주려 했는데 자기한테 빵 했다는 것에 화가 났는지 흰차는 1차선과 2차선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계속 앞에서 저러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운전 경력만 30년이 넘고 평소에 하루에도 운전하는 시간이 아주 길어서
운전에는 자신이 있어서 전에도 사고가 나지 않고 침착하게 운전했는데 이번엔 갑자기 제 차 바로 앞에서 정지하는 흰 차를 보고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멀쩡한 날씨에도 저러면 화가 날 텐데 비가 억수처럼 쏟아져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 저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내려서 따지고 싶었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요즘 세상에 워낙 흉흉하기도 하고 저런 놈은 괜히 상대하면 저만 피곤하니까 계속 갈 길을 가려는데 이번에는 차가 제 바로 옆 차선에 와서 저와 같은 속도로 달리더니 창문을 내렸어요. 빵빵 하면서 저보고 창문을 내리라는 표시를 하길래 저도 그냥 사과하고 갈게 가자고 해야겠다 싶어 창문을 내렸더니 그놈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새파랗게 어린 놈이 우리 둘째 아들보다 어려 보이는 그놈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노인네가 가네라 들어가지 왜 차를 끌고 나와? 죽을래? 저는 저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뭐? 하며 내려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끝으로 흰 차는 앞으로 쑥 달려나갔습니다. 진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모욕감도 느껴졌지만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싶어 여전히 천천히 깜빡이를 켠 채 달리고 있었는데 흰 차는 또다시 저에게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창문을 내리지 않으니까 앞에서 차선도 막고 정지하고 난리를 치는 흰 차를 보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갓길에 차를 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있던 흰 차는 또다시 차선을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흰 차가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앞에는 트럭 하나가 쓰러져 있었고 저는 그대로 트럭에 차를 박게 됐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있던 일이라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무엇보다 저는 저 상태로 정신을 잃어 눈을 떴더니 병원이었어요. 나중에 경찰한테 들은 말로는 앞에 이미 빗길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비가 많이 와서 앞차의 번호판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보복 운전을 했던 가해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가해자도 가해자지만 제 몸이 너무 아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내와 딸이 제 옆에서 손을 잡고 울고 있었는데 제가 14일이나 눈을 뜨지 않고 있었대요. 딸은 제가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쓰러져서 병원 신세까지 졌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진짜라는 말 들어보셨죠? 막 눈을 떴을 때도 괴로웠는데 날이 갈수록 저는 더 몸이 좋지 않았어요. 첫 한 달은 걸을 수도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했고 그 뒤에도 팔골절이 심해서 수술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 진짜 의사 말에 의하면 뒷차가 바로 신고해줘서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 뒷차는 제가 앞에서 보복 운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미 경찰에 신고해줬던 고마운 분인데 저한테 제 앞차가 미쳤다고 하며 대신 화를 내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도 달려오시고 형들과 조카들도 달려와서 이 사고에 매달렸는데 그 앞차를 찾지 못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경찰이 원망스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때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서 제가 아무리 블랙박스를 봐도 앞차가 흰색이라는 것만 알지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난 사고라서 되돌릴 수도 없었고 저는 몸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장장 1년 동안의 병원 재활치료가 끝나고 저는 정상인처럼 몸을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완치가 아니라 관절 문제라 언제든지 다시 아플 수가 있다며 병원에서는 웬만하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태어나고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운전이라면 눈 감고도 할 만큼 자신 있었고 무사고 30년 경력이었는데 저런 몰상식한 가해자를 만나서 이런 사고가 날 줄은 전혀 몰랐죠. 다행히 열심히 정신과도 다니면서 트라우마를 치료해서 다시 운전은 가능해졌지만 아직도 비가 오면 저는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을 정도로 저 사고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저도 그렇고 딸도 너무 놀라서 한동안 진정제를 맞기도 했답니다. 아내도 저한테 신경을 쓰느라 머리가 아파서 그 여파로 편두통까지 생겨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어요. 다행히 아내도 저와 같이 정신과를 다니며 예전보다는 확실히 괜찮아졌지만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는 아내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 건 분명한 건데 마음이 아프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놈을 다시 만난다면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꼭 한 대는 때려야지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놈을 제가 어디서 만나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나쁜 기억은 잊자 하며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어느 날 진지하게 첫째와 둘째 부부까지 부르더니 중대 발표를 했는데 바로 자기가 결혼할 상대를 찾았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 우리는 다들 신나고 행복해서 어떤 남자냐고 궁금해했더니 바로 주말에 데려온다기에 저는 소중하게 키운 우리 막내딸까지 결혼하는구나 싶어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고 식구들이 모여서 막내 짝을 기다렸는데 저는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온 딸의 남자친구를 보고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네, 바로 그놈은 저를 지금까지도 병원에 종종 방문하게 만든 가해자였어요. 사람이 당황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저는 상상 속에서는 그놈을 만나면 바로 달려가서 코에 주먹을 꽂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더 당황했던 것은 그놈은 심지어 저를 기억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에게 살갑게 웃으며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해자가 틀림없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그 목소리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사랑에 빠진 딸의 표정을 보곤 다들 신난 표정으로 즐거운 가족들을 보니 저놈이 바로 그놈이라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무슨 정신으로 대화를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식구들이 집에 가고 아내가 저한테 예비사위 어떠냐고 물었는데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오히려 제가 아내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저처럼 중간에서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우연인지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가해자라니 저는 갑자기 분노가 확 와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더니 아내가 교통사고 후유증이냐고 놀랐습니다. 저와 아내는 신혼 때부터 약속했던 게 있는데 절대 부부 사이에 비밀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진짜 살인을 해도 서로에게 가장 먼저 알리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날 밤 아내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저 예비사위가 나를 사고나게 했던 가해자라고 했더니 두 눈을 크게 뜨며 놀라고 당장 딸한테 얘기해야 한다며 달려나갈 기세였어요. 저도 마음 같아선 그렇게 알리고 싶었는데 사실 딸이 그때 제가 다쳤던 게 트라우마가 돼서 사고 얘기만 나와도 힘들어하고 텔레비전에서 사고 장면이 나오면 눈을 꼭 감고 채널을 돌릴 정도였거든요. 야밤에 쓰러져서 응급실 갈 일 있냐고 아내를 말리고 아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밤을 새워 논의를 했어요. 아내는 저놈한테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에 깊게 빠졌고 그건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저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아내 말에 의하면 딸은 콩깍지가 잔뜩 씌어서 지금 본인 세상에는 남자친구가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예비사위를 마음에 들어 했던 이유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라는 말에 저는 번뜩 복수 방법이 떠올랐어요. 이날만을 바라봤는데 드디어 복수를 하게 돼서 얼마나 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놈이 저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저놈에게 틀림없는 약점이었는데 저는 저놈의 명함을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싹 돌리며 말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당했던 사고의 가해자라고 알리며 사장님들과 저놈과 거래하면 나는 사장님들과 거래하지 못한다고 했더니 바로 사장님들은 저놈과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며 일해서 제 사업이 탄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거래량이 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저와 함께한 세월이 길면 10년 이상이라 사장님들은 분노하며 당장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일부러 한 번에 끊지 않고 서서히 목을 조르는 것처럼 처음엔 하나로 시작해서 시간을 두어 완전히 거래를 다 끊게 했죠. 그리고 저는 그놈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날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네, 나 기억 안 나? 몇 년 전 고속도로 검은 차 사고 나게 했지? 가해자는 수척한 얼굴로 나타나 처음에는 제가 저렇게 말하자 의아한 얼굴을 했는데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갑자기 헉하며 놀라 자빠졌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내 딸에게서 떨어져. 정신 요즘 거래량 다 끊겼지? 그날도 알고 보니까 공장에 가는 길이었다며. 거기 그 공장 다 나랑 거래하는 곳들이야. 딸한테 조용히 떠나면 내가 거래 한두 개는 하게 해줄게. 가해자는 그 말을 듣고 죄송하다고 남들이 쳐다보는데도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에게 막말하며 보복 운전을 했던 놈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 그놈은 딸을 떠났는데 딸은 이달의 아픔에 쓰러질 수도 있어서 아내와 옆에서 지켜봤는데 다행히 금방 회복하더라고요. 딸의 말대로 제 생각보다 훨씬 강한 우리 딸이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저는 딸에게 진실을 말해주었고 딸은 크게 분노하며 자기가 보는 눈이 없었다고 강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첫째 아들이 주위에서 좋은 사람을 딸에게 소개해줘 지금은 둘이 결혼 전제로 아주 잘 만나고 있답니다. 가해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거래처 사장님들 말로는 죽은 듯이 소식이 끊겼는데 원래 너무 인성이 좋지 않고 사장님들에게 막대해서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해요. 어쩌면 두둔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궁금할 정도로 가해자는 이때다 싶어 거래가 다 끊겼다고 합니다. 사장님들도 제가 다쳤을 때 심하게 다쳤던 것을 기억해서 저런 놈과는 아무리 돈이 급해도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아온 것 같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고 참 다사다난한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살았던 게 이렇게 복수할 기회도 주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딸의 말로는 그놈이 사업으로 아파트도 샀다던데 망하고 난 뒤에 그 아파트도 팔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 되었다고 전해주더라고요. 잘 나가다 빈털터리가 된 기분을 느꼈으니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인성을 어떻게 고쳐서 살길 바랍니다. 딸의 말을 들어보면 사업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던데 그 결말이 이렇게 한순간에 자신의 잘못으로 모든 거래가 끊기게 됐으니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저는 저렇게 복수하고 행복해서 몇 달은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과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이 손주를 낳았거든요.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 아들도 자식이 아들인데 그런 걸 보면 우리 딸은 저에게 정말 보물 같은 존재가 확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딸 덕분에 제가 찾을 수 없던 놈을 찾아 복수도 했잖아요. 아들 부잣집에 이렇게 공주님이 나타난 것을 보면 제가 할머니 무덤 앞에서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게 틀림없습니다. 할머니도 길마다 여전히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무덤 앞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들과 사랑스러운 손주들까지 데리고 무덤에 가고는 하는데 손주들을 보니 저를 키웠던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손주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보하면서 즐거웠는데 듣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내가 무조건 제보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저도 참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 사랑하는 우리 가족, 특히 아내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즐겁고 뿌듯한 경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